자, 이성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일본 방문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한일 간의 경제적인 활성화로 연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바로 그런 조치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바로 해소되고 이랬습니다. 우리 이성구 박사님은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가 어떤 이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많이 축소된 셈입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하긴 한국이 또 굉장히 커가지고 무역 규모에 있어서 일본의 거의 80% 수준.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라는 건 거의 대등한 관계로까지 간 거죠. 규모만을 보자면 물론 이제 맨날 우리가 일본 따라다녔었는데. 첨단 기술의 어떤 너 마이크 좀 가까이 주십시오. 이 한 부분에서는 아직 떨어지는 게 많이 있겠지만 일본은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꽤 많지 않습니까? 과학 분야에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일지 모르지만 양의 면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인구 규모 이런 거를 본다면은 일본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근데 둘 간의 이런 지금까지의 갈등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보다 관계가 줄어 있었어요. 네. 과거에는 그게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컸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그래 우리 충분히 할 만큼 하자 이래도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한일 간에 그런 경제 외적인 요소 때문에 경제를 억누르던 것들을 털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셔틀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그 뜻이 변질되긴 했는데 원래 셔틀 외교라는 거는 이제 뭐 키신저가 중동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제3자 개입을 통해서 하고 중계를 통해서 하고 그런 거였는데 한일 간에는 그야말로 셔틀로 외교하자. 그저 편하면 만나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저는 외교 그러니까 정상들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간에도 셔틀 업무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우리가 니가다에다가 어떤 회사를 만들까 서울에다 만들까를 비교할 수 있게. 또 서울은 우리가 부산에다가 뭘 만들까 후쿠오카에 뭘 만들까 하는 거를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교통이나 또 비자나 이런 면에서 편하게 해주는. 저는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과거를 털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찬사를 보내는 사람인데 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일본이 한국한테 그렇게 끝까지 사과 안 하는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풀뿌리 외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셔틀 외교가 이런 고위층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중에는 일본의 강점인 소부장, 그 소부장이 소재, 부품, 그다음에 장비, 그것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결합이 되면 한일이 손잡고 전 세계 시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일본 하면은 늘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는 이런 3, 40년 전에 이 상황은 완전히 해소됐잖아요. 대등한 관계니까 서로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면 진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리고 뭐 그거를 저는 분업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한테도 중요하거든요. 소부장 이 산업들은. 근데 일본이 아무리 막아도 제가 어쨌든 일본에서 박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경제학. 일본이 아무리 막아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제가 그 대학 유학 시절에 일본 동경대학의 조선공학과가 한국의 조선공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그때 조선공업이 이렇게 사양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그 공대의 조선공학과들이 학생 모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동경 공대의 조선공학과에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결국은 서로 미워하건 어쩌건 간에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 미국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거 못 배우거든요. 동남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적대 관계를 털어내는 거가 양국 그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체감될 때 그 이제 국민들이 네. 느끼는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예. 경제가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백날 얘기해봤자 네. 이게 실제로 안 좋아지면 그죠? 그렇죠.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뭔가 한일 간의 경제적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네. 하는 기대들이 있는데 이게 체감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까? 관광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집이 명동 부근이기 때문에 네. 가끔 명동을 가보면은 네. 정말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어, 중국어만 주로 들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어가 많이 줄었죠. 단체 관광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무비자 입국 이런 거 되면은 네.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10명 중에 한 2명쯤은 일본 사람이 발견되게 되면은 네. 명동이 우선 살아나겠죠. 아하,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부터 이 풀뿌리 외교 중요하다고 한 거가 아직 네. 한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는 그렇게 많이 수출되면서 일본 시장은 아직도 잘 못 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네. 뭐 우리가 금방 체감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성구 박사님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물경제방송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성구 박사님이 자주 못 나오시는 거는 저희들이 자주 못 모셔서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좀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물경제는 왜 안 하세요? 자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잘 안 하시는 빨리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요새 조금 쉬었습니다. 예,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성구의 속물경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예,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자,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네.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수출만 잘 되면 뭔가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 버텨내 온 게 우리 지난 그렇죠. 수십 년의 우리 산업화 과정이잖아요. 네. 수출 주도 경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관용적으로 잘 쓰니까 네. 최근에 이게 수출 절벽 상황이 오는 것 같다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네. 중국 경제가 네. 과거 같은 성장 동력을 조금 잃고 있고 미중 간 마찰 때문에 네. 중국 자체가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중국에 수출하던 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마찰기에 있다. 그렇다고 중국을 대체할 다른 나라를 네.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역 수지? 어디예요? 베트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의 4번째 무역 상대국인가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을 뭐 그렇게? 추월한 걸로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법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셈이죠. 수출을 제일 많이 예, 하니까. 그러니까 미중 간 갈등 때문에 베트남이 기회를 얻은 거죠. 아하. 그러면서 성장을 하니까 한국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베트남 그러면요. 예. 우리가 옛날에 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 좀 이 그 작은 나라 또 못 사는 나라로 보는데 실제로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인구 우리의 거의 2배 그러니까요. 되고 예. 그리고 뭐 면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네. 그 열심히 살고 뭐 이러는 면에서는 네. 상당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큽니다. 나라죠. 예, 네.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네. 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막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일종의 배 패권 쳐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네. 권역의 패권 국가로 예, 뭐 이렇게 좀 활동을 해왔는데 아 그렇구나. 그 제가 저 다음 주인가 저 베트남 가거든요. 예. 그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한 30만 명이 살거나 활동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 베트남 교민들 중에 우리 자유파 교민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분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한번 좀 와달라. 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시간을 자꾸 잡다가 여러 번 연기했다가 이거 그냥 질러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 내가 베트남 가거든요. 네.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 예. 그래서 가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 베트남이 그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네. 예, 오늘 공부가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그리고 과거 앙금을 비교적 쉽게 우리한테 그 풀어준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거에서도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진솔하게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풀뿌리 외교가 강화되면은 베트남은 정말 아주 유용한 우리의 대안 그리고 베트남으로서도 굉장히 유익한 파트너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정도가 되면은 인도 정도를 우리가 파트너로 잡아야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원 오브 댐이 될 겁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예. 우리 경제의 5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찾기 전에 적대적으로 간다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니던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우리나라 그때부터 수출 주도 그 산업화를 했던 것 아닙니까? 60년대 그때 수출 주도 품목이 뭐 합판, 가발, 뭐 섬유, 그렇죠. 섬유, 경공업.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화공업으로 이제 가면서 수출 주도 품목도 바뀌는데 지금 2023년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뭐 지금은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한 거의 30%를 담당했죠. ICT. 그러고서 이제 자동차 뭐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바로 그 반도체 수출이 미국이 중국산 여러 가지 첨단 제품들을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급했어요. 중국으로서는 꼭 자기 실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한국서 사오는 게 가장 경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경제라는 거가 서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일 이익이 되는 걸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구조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국산화 중국 입장에서는 하려고 그러고 또 수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아마 거의 40% 가까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뭐 2차 전지 이런 거가 막 각광을 받고 있던데요. 또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뭐 AI, 드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지라는 거가 저거 아니에요. 1차 전지는 우리가 그동안 쓰던 그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 2차 전지는 이제 충전해서 쓰는 전지를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에너지가 가솔린 차에서 아마 한 2025, 30년 가면 거의 7, 80%가 전기차로 바뀐다고 그러죠. 지금 뭐 10%도 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럼 엄청나게 증가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다 보면은 배터리 수요가 엄청 늦게 됩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근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30% 내외를 갖고 있는데 많이 중국이 갖고 있네. 무섭게 뺏어가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게 아니라 1위 업체가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우리 LG 뭐죠? 에너지 솔루션인가? 거기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따라가는 폭인데 뭐 한 지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도 수준이긴 한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대략 보면 2030년 정도에서 반도체하고 크로스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습니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시장도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하게 되겠지만 뭐 그건 예측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지금 AI나 이런 거에서 엄청난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측하고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쭉 이제 설명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생기는 이제 수직 적자까지 이제 좀 걱정이라 그러던데 아까 뭐 관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면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사실 경상수지는 적자가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97년, 98년의 외환위기 시대하고 좀 다른 거는 네. 그때는 경상수지도 적자였어요. 기본적으로 곡간이 비어가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다만 무역수지가 이제 적자인 거는 통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통계를 뽑을 때 예. 수출 가격은 우리가 배에 실을 때까지의 가격을 얘기해요. FOB 그래가지고 수입 가격은 CIF 그래서 한국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가격으로 잡아요. 관세청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임, 보험료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그런데 수출하는 가격은 배에 인도하는 때까니까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무역 수지 수출은 좀 저평가되고 네, 수입 가격은 수입은 좀 그러니까 고평가되는 우리 식으로 항구 입장에서, 볼 때. 본 거죠. 네, 그래요. 근데 경상수지는 그런 그 해운 운임 이런 거를 또 다른 계정으로 잡다 보니까 수입 수출을 전부 얘네들 니네도 니네 항구에서 우리한테 보낼 때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두 개 아직은 적자는 아니다. 통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경상수지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조금 흑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고 예. 이 상품 수지의 적자폭은 대단해요. 지난해 뭐 400 몇십억 불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네. GDP의 5%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주력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예. 외국에서 볼 때 예. 저게 수출이 점점 줄어드네, 수지가 점점 나빠지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이 오냐고요. 결국 그 부담이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안 하고 환율에 그냥 맡겼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외국 관광 많이 간다고 그러지만 1500대 1 되면 가겠어요? 가라 그래도 못 가죠. 잘 못 가죠. 우리 고 박사님 베트남 가신다고 그러지만 1500대 1 되면 아마 가서 지갑 좀 닫으실 거예요. 저는 그 환율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들 문제입니다. 2000대 1이었던 때가 있죠. 예. 그래서 IMF 때. 예. 그때 저 안 가던 이게 외국을 굳이 그때 나가가지고 이렇게 비싸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 100명이 하나밖에 안 될 테니까 너무 걱정. 저는 그때 일본에 유학 중이었는데 IMF 돈을 때.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생을 애국하셨네. 그런데 그 결과로 제가 돈을 좀 벌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1500대 1 정도 됐을 때 한국으로 일본에 있었던 돈 보내가지고 주식하고 채권 같은 거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 그래도 4-5배 수익을 낸 셈이죠. 그러시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그냥 놔두면 각자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은 한 200~300만 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 관광객은 뭐 600~700만 원 100만 됐어요. 과거에 코로나 전에. 근데 환율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가니까 뭐 불고기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네. 한국 가서 성형수술도 받고 오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짠내 나는 관광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3명이 방 하나에 묵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만 하지 않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어요. 아까 저 댓글에 제가 베트남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주에 하노이 오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아마 저는 어디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하노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하노이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가 오늘 밤에 우리 고성범 본부장하고 시청자와 함께 할 때 고성범 본부장이 우리가 왜 베트남을 가는지 어디 가고 뭘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노조가 그렇게 뭐 막 강성이라고 그러지만 환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노동임금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어요? 아니 미국으로 가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로 가야지.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은 강성 노조조차도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것도 좀 짚어주셔야 되겠어요. SVB? 뭐 실리콘밸리 뱅크 저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잘 알게 됐습니다.
이게 뱅크런 사태 때문에 일단 은행은 망했다 그래요. SBB. 예, 예. 이 뱅크런이 어떤 거죠? 제가 이제 봤더니 물론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네. 아세요? 국민은행의 반보다 조금 큽니다. 국민은행의 총 자산이 한 500 몇십 조 되고 네. 얘가 한 환율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25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그런 네. 정도의 은행이 미국에서는 16등인가라고 그러고 뭐 전 세계에서는 저 밑에 있기는 하죠. 근데 네. 그게 망화가 된 건데 아직 저건 정확하게 몰라요. 정말로 파산할 정도였는지 아니면 순자산이 남아있는데 뱅크런 때문에 망한 건지. 아하. 여기에서 이제 뱅크런이 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은행은 어떤 은행이든 간에 사실 아주 안전한 은행도 모든 예금자들이 쟤 망할지 몰라 생각하면 망하게 돼요. 한꺼번에 돈 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스마트 앱에 의해서 입출금이 좀 잘 됐었는지 네. 미국은 보면은 아직 그런 게 한국만 못한데 불과 한 30 몇 시간 만에 50조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아. 여기 총 자산이 한 온라인 300, 거래로? 예, 300조가 안 되는 회사인데 예금은 네. 아마 200조도 채 안 될 거예요. 예. 예금의 한 3분의 1이 한 이틀 사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불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아. 예, 그럼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고. 그럼 파산이죠. 예.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예금을 했는데 네. 수요처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거를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국채 가격이 특히 뭐 한 장기 국채 가격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10%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한 18조 가까이 나중에 손해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 당장은 1점 몇 조였지만 팔면서 난 거는. 근데 이제 자기 전체 보유 규모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새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 위험하대. 그래서 그거를 잘 못 막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그 증권회사라든가 투자자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쉽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새 나가니까 뱅크런이 발생한 거죠. 일단 그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순간 사실 이 그 예금주들이 거의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 빼면 내 돈 뭐 네.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날아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아니고 몰래런이 조금 일어났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됐었죠. 그래 아는 사람만 빼가는 일이 있었죠. 네. 네. 그건 나쁜 것들이고. 그게 나쁜. 아니 우리 뱅크런은 이제 그 예금주들이 자기 예금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경제적 동기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한 은행의 책임이 있지. 예. 하지만 몰래런이라고 하는 거는 몰래런은 그 은행의 부실 징후에 관한 정보가 예. 모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동시에 알려지질 않고 특정인한테 먼저 알려지다 그렇죠. 보니까 예. 특정인이 먼저 빼간 거죠. 그 내부 정보 가지고서 저 먹튀한 거지. 근데 그것도 시점은 조금 우리가 한번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는 네. 몰래런 한 사람들이 나쁜 건 사실인데 네. 더 나쁜 거는 네. 그런 정도 정보가 됐으면은 공개됐어야 돼요. 아 당연하죠. 예, 네. 그 전에 그러니까 노랑불 정도가 켜졌어야 되는데 노랑불 안 켜고 갑자기 빨간 불로 알겠습니다. 바꿨다는 얘기죠. 자, 이 SBB 파산을 보면서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쨌든 예금주들에게는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진화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아주 그래서 그런지 예. 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는 것 그렇죠. 같기도 예.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진정된다고 보면 돼요? 뭐 그 뒤로도 그런데 그거에 또 한 반 정도 규모가 되는 시그니처 뱅크라는 것도 도산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네네. 그 가상화폐 투자라든가 뭐 그 투자 이런 잘못을 위험자산 해서? 투자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확장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이 전략을 보면 조금 약간 불쾌한 면도 있는 거는 예금자들은 주로 미국 자국민인 거예요. 그러겠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니까. 은행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야 이거 뭐 정부가 다 우리가 보장해 해줘도 물론 지금 이제 제넷 그 재무장관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FDIC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게 돼 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처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네. 아마 거의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레지듀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지 채권자한테 먼저 두고 나서 가치가 있을 때 주식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미국이 이제 브릿지뱅크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SVB의 예금자들은 전부 거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도 받아와 가지고 주고 네. 정리를 일단 하겠죠. 빚잔치를 1차적으로 네. 예금주들한테 하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은 그게 주식 가치가 되는 거죠. 안 남으면 끝이다 이거지. 미국은 아마 그거 궁리할 거예요 지금. 예. 야, 근데 이 주식 가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줄 뭐가 있어? 이거 속으로.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거기 돈 투자했다 그러던데? 그나마 거의 3천억까지 투자했다가 지금 국민연금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네. 그 망하는 시점에서 한 1,4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건졌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하는 거는 네. 3천억의 주식 가치가 떨어져서 1,400억 남아 있다고 한 건지 처음에 3천억 한 거 1,600억을 빼내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처음에 300억이라고 그런 거는 자기가 직접 투자한 것만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용 지시에 의해서 위탁사들이 투자한 것까지를 보니까 뭐 1,3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손실 본 게 얼마인지도 좀 투명하게 알겠어요.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자, 그 연금이 손해 보는 부분과는 별도로 이 SVB 사태가 우리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최소화 시켰다고는 하지만 뭐 별 영향 없습니까?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시장 공개 시장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데 예.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인플레 잡기 하면서 우리 고금리로 가도 손해 볼 거 없어. 이런 태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더 가다가 만일 SVB 같은 게 또 나오면 어떡하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를 주요 자산으로 하고 있었던 미국 국내 은행이 뭐가 있나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은행이 꽤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베이비 스텝이나 우리 인플레 조금 용인하자. 근데 그거 우리 모르죠. 알겠어요. 미국에 그런 은행들이 얼마나 그럼 일단 있는지. 이게 그 2008년에 금융위기 있잖아요. 네. 그 뭐 은행이 막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막 파급돼. 네. 그런 사태와는 좀 다른 거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유사하죠. 뭐냐면은 그 2008년 사태도 이 주택 그 저당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이제 섞어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주택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위기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 그러고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거를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네, 유사성이 없지 않은데 신문들은 그거를 언론들은 조금 간과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주요 금융기관이 자기의 담보가 되는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 미국 국채들을 정부 기관들이 더 많이 갖고 있었죠. 금융기관보다도. 미국 국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면서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굉장히 억울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긴급 경제 진단, 주의한 세 가지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 한일 간의 경제 활성화가 과연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수출 절벽,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BB 이 파산 사태가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 이성구 박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우리 새옹지마님이 박사님 하노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을 하셨는데 저 베트남 화폐가 뭐죠? 진짜 뭐 다친가? 동인가 뭔가 동인가 그렇죠. 뭐 하죠. 이게 D자 비슷한 게 동 같아요, 그죠? 그 여기 50만 동을 슈퍼챗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화폐 환율 가치가 얼마인지 베트남에 대해서는 모르고. 네. 하여튼 새옹지마님 그게 얼마가 됐든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성구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무리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늘 어렵다고 해왔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경제는. 그래서 그렇게 무슨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정부가 슬기롭게 그러니까 시장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든 일본에서는 특히 국민 외교를 강조해야 되겠고 네. 미국하고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게 미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다 계산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50만 동은 우리 하나로 2만 5천 원. 엄청난 돈이네요. 2만 5천 원을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